정치마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오늘은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어제 이 외교통일 안보 분야의 질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 강화가 주변 정세에 미친 영향을 두고 야당 의원과 한덕수 총리 사이에서 설전이 있었죠.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확장 억제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확장 억제가 됐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했느냐고요. 북한이 공격을 할 의지를 꺾어버린 겁니다. 공격할 의지를 꺾어버렸습니까? 도발을 하는 것하고 실제로 우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하고는 전혀 대단히 다른 착각하고 얘기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미일 공조 정말 강화가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한 총리가 공부 좀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떤 걸 공부를 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이 아쉽다는 표현일까요? 그 확장 억제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자꾸 해석을 한정적으로만 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그 본뜻을 알게 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아마 모두가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의지가 실현되지 않게 하는 것.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 굳이 안 그래도 되게끔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그 의지를 실현해봤자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확장 억제 정책은 후자에 해당하는 거겠죠. 저희가 그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무리 이 북에 대해서 우리가 잘해준다고 해도 그들의 어떤 선한 생각만 믿고서 맡기기에는 그들한테 70년 동안 소거한 게 너무 많았고, 그동안 햇볕 정책부터 시작해서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까지 다 했는데도 돌아온 게 문재인 정부 때 결국 삶은 소대가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을 따져볼 때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선한 의지를 믿을 수 없다. 우리가 그들의 선한 의지만 믿고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 어떠한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 아마 이것이 합리적인 귀결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병업 의원이 어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그 공격할 의지가 기본적으로 있긴 하지만 윤 정부 들어서 그런 자극과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 악화됐지 않냐, 뭐 이 부분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나아졌냐 이 얘기인 거겠죠.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횟수가 5년간 26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 집권하고 나서 1년간 무려 30발 탄도미사일을 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덕수 총리의 말 맞다나 억지력이 강화됐다. 그러니까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적 요인이 갖춰졌다고 한다면 북한이 1년 만에 30발이나 쏠 이유가 있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총리야말로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대통령이 싸우라고 한 거는 잘 싸우라고 한 것이겠죠. 막 싸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한덕수 총리께서 이 김경엽 의원의 그 질의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한미일 관계가 고착화되고 굳건해질수록 사실 지금 북한은 북중러 이렇게 이 구도가, 갈등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는 면이 있고, 그게 결국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는 지금 현 외교부의 정책, 이런 부분들의 허점을 짚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김경엽 의원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좀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이 동북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시각에 대해서 현 정부와 여당은 종전선언이나 대화를 우선시했던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이 결국에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능력을 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줬다, 이런 입장이고요. 또 반면에 야당은 한미일 협력이 북중러 연대를 더 공고하게 만들어서 지금 동북아 정세의 긴장감만 더 높였다는 주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 측에 대한 반론을 좀 짧게 한마디씩 하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예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는 평화로운 마을에 맹수 한 마리가 계속 있다. 그럴 경우에 그 맹수에게 먹이를 계속 줌으로써 공격 안 하게끔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뭔가 자위수단을 가지고 맹수가 공격을 할 경우에 우리도 뭔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책을 갖는 게 맞냐. 이 두 가지 사이의 가치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한다고 해서 북이 나중에 어떻게 한다. 우리는 핵이 없잖아요. 북이 핵을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쏜다고 할 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순간까지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국가 운영을 맡은 정부 여당의
당연한 기본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북에 대해서 도발을 뭐 몇 번을 했다든지 도발 수천번 하면 뭐 합니까? 실제로 우리한테 안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인식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왜냐하면 불필요하게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너무나 적대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면이 상당히 우려된다라는 지적은 계속 있어 왔던 거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이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에다가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적으로 제의했다라는 내용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에 국익,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안전, 국민의 생명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북핵 문제 그리고 북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설정을 제대로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그 동맹이라는 것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적대국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너무나 선명하게 너무나 적대적으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 정책의 허점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여당은 민주당이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미온적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는 이 점을 지적했던 태용호 의원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거친 말싸움도 있었습니다. 잠깐 좀 들어보시죠.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건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네. 뭐 쓰레기? 우리 태영 의원님. 참. 그래서 태 의원 측이 이 발언의 당사자로 민주당의 박영순 의원을 지목을 하고 있고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태용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그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찾아갔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의원을 출당을 시켜라 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 여당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대표의 단식장에 찾아간 것이었는데 개인의 어쨌든 불만을 토로하는 시간이 된 거라고 봐야 돼요? 단식장을 갔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러 간 거죠. 예. 그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상황에서는. 단식하고 연결될 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대표가 거기 있기 때문에 마침 단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일부러 단식하는 사람을 더 자극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방금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국회의원들끼리 저 본회의장에서 뭐 쓰레기니 뭐니 하면서 서로 저렇게 얘기하는 장면 정말 21대 국회에서는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빨리 총선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고 태용호 의원의 발언이 어느 지점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논리적으로 공박하면 될 것을 발언 중간에 저렇게 야유를 저런 식으로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뭐 단식을 자극하기 위해서 갔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이 상황에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던 건데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이렇게 굳이 이재명 대표까지 찾아갈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뭐 본인에게 이제 좀 비판적 언사를 한 의원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 윤리위 제소를 한다던가 아니면 요즘 하다못해 SNS에 글만 올려도 기사가 되는 세상인데 굳이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무언가 퍼포먼스를 한다는 건 결국에 이제 본인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인 계산이 들어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태용호 의원은 제가 봤을 때 뭐 최고위원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라던가 뭐 과거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망언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나왔던 뭐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뭐 공천을 두고 뭔가 금전적인 뒷거래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좀 점철돼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립각을 잘 세우고 민주당을 잘 공격한다고 하더라도 총선에서 과연 뭐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엔 좀 회의적입니다. 태 의원은 나오면서도 원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다시 찾아와서 면담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새벽에 구속기간 만료로 이제 풀려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책임론의 화살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기 위해서 조작을 시도했다.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지난번에 나왔던 그 보도됐던 음성 녹취와 오늘 새벽에 나온 발언 내용을 함께 좀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 과장 남편이 주임 검사냐.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 윤석열이가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커피 뭐 하면서 뭐 몇 가지를 하더니 보내주더래. 그래서 사건이 없어졌어.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지난번 발언 그리고 이번 발언 이렇게 나란히 들어보면 김만배 씨 입장은 180도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 입장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뭐 본인의 안위를 더 걱정하는 그런 마음, 결국 진실에 다가서는 발언을 했다고 봐야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중수부 검사로서 이 사건을 뭐 무마했다는 그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면 당시에 그 녹취에 나오는 지금 아까 들었던 그 발언, 네.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뭐 조우영 씨한테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요. 조우영 씨는 펄펄 뛰는 거 아닙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결론은 김만배 씨가 모든 이 사건을 주도하고 기획하고 의도를 갖고 이걸 나쁜 데 쓰겠다고 작정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의 이제 이 진실을 털어놓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이 수사가 이제 계속 이어져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결과가 물론 대선 결과는 바뀌질 않았지만은 이게 잘못했으면 0.73%포인트 차니까 대선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을 만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엄중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진상이 좀 더 밝혀질 필요는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오간 돈이 있고 이게 사실 뭐 취재윤리라던가 이런 면에 비춰보았을 때에도 이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금전이 오갔고 뭔가 대가성을 의심하게 할 만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둘 사이의 관계 또는 그 배경 또는 뭐 뉴스타파가 왜 이것을 6개월 동안 좀 꺼내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지만 제가 이 사안을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좀 국민의힘에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배우설, 이재명 배우설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나셨어요. 심지어 그중에는 공당의 지금 최고위원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서슴지 않으시던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시켰다는 증거 또는 민주당과 조작을 공모했고 또는 허위 인터뷰를 민주당이 마치 시켜서 했냐 이런 정황이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좀 부적절한 이 언론인 간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해서 이것을 두고 민주당이 대선을 뭐 공작하기 위해서 기획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과도한 정치 공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당 배후설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그럼. 민주당 배후설이라고 저희가 딱 집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김만배 씨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와의 관계, 그 관계가 그냥 남이 아니다, 아예 모르는 사이가 아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만배 씨의 진술 여부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대장동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것을 덮기 위한 김만배의 진술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이익으로 귀속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한다는 거지 뒤에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김만배를 시켜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다만 대선 사흘 전에 이런 보도가 나왔고 이 보도 직전에도 물론 이 녹취록 이전에도 비슷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월 25일인가요?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왜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나 뭐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죠. 윤석열 몸통이라고 그랬어요. 대장동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미안한 표시는 좀 해주셔야죠. 적어도. 대선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난 뭐 보도 보고 한 거니까 우린 책임 없고 모르겠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면 그래도 서로가 상대가 있는 정치 영역에서 그것은 좀 도의에 좀 어긋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그런 정도 지적은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도 뭐 이게 허위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뉴스타파 측에서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에게 유리할 수 있는 보도가 나온 것이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 선거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게 마치 저희가 허위인 걸 알면서도 일부러 윤석열 후보를 부당하게 공격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대변인님은 그래도 좀 점잖게 말씀을 하시지만 뭐 장례찬 최고위원이라든지 일부 인사들은 확실하게 좀 이재명 배우설
같은 부분에서 강한 의심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언행에 있어서 저는 좀 책임 있게 집권 여당으로서 굴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한마디만 네. 더 드리면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은 좀 미안하게 됐다는 뭔가의 표시만 해도 민주당 배후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지금 진실에 대해서 네. 검찰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나오고 나서 뭐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그때 이제 뭐 액션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 뭐냐면 어쨌든 그런 보도를 인용을 해서 선거 전에 그걸 활용을 했잖아요. 알고 그랬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게 잘못된 보도로 정치 공세를 했으니 큰 또 대선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사표시를 하면 저희가 그렇게 세게 뭐 배우설이라든지 이렇게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전혀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아니 그럼 뭐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 이렇게 하자 이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맞습니다. 이제 서로 일단 네, 뉴스타파가 자체적으로 뭐 사과문도 올리기도 했고 본인들이 내부에서 좀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것과 검찰이 또 수사에 들어갈 것 같으니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저희도 그렇습니다. 입장이 필요하면 내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오늘 오후 5시인가요? 인터뷰 전체를 편집 없이 공개해서 보시는 분들이 직접 판단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건이 방송계 전체, 언론계 전체로 이제 확장돼 가는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뉴스타파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언론의 본령을 벗어난 일탈 행위 이렇게 밝혔고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악의 있는 허위 보도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출을 하겠다. 이 방통위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것에만 매몰이 돼서 그 이유, 원인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너무 세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 방송사 같은 경우는 이 건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그 해당 기자가 조우영 씨라는 그 말을 했다는 커피를 대접받았다는 사람에게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조우영 씨라는 분은 자기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고 만난 적이 반론 보도를 없다. 충분히 씻지 않았다. 충분히 들었음에도 반론 보도가 불구하고. 아니라 이건 사실 자체를 틀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당사자니까. 근데 그 해당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제3자의 전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 얘기를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이 완전히 바뀌니까 대선을 3일 앞두고 이루어진 그 보도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대선 결과가 바뀐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다. 그래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기문란 행위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 스트라이크 아웃, 뭐 투 스트라이크 아웃, 뭐 그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그만큼 보도를 함에 있어서 진실을 추구하지 않고 정파성을 띤 어떤 의도를 가진 보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발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뭐 허위 보도 뭐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 앞에서 여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당연하죠. 예. 가짜 뉴스에 대한 피해는 진영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고 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이동관 특보가 이런 말을 하니까 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동관 특보가 과거 MB정부 청와대 때 홍보수석으로 있던 시절에 가해졌던 여러 가지 언론 장악 의혹,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뉴스타파라는 특정 언론을 겨냥해서 내놓은 것 아니냐. 그리고 또는 앞으로 뭔가 정부의 비판적인 보도들을 하는 그런 언론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일종의 압박성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는 한 언론사가 이제 방송 사고가 났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억대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행위들을 보면 결국에 언론의 자유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발언들과 행동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때까지 일련의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정부의 방송을 대하는 언론을 대하는 어떤 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봤을 때 이번 건을 구실 삼아서 본인들이 그리고 있는 그 그림, 뭐 속된 말로 언론 장악이라든지 그렇게 가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어떤 여론의 지지 없이 또 합의 없이 마음대로 일방의 어떤 정치 세력이 언론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폄훼할 수 있다, 침해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선거 거의 매년 하는데 심판을 받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는 어떠한 정치 행위도 정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억지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저희 당에서도 또 정부에서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하는 얘기 자체가 정파성을 띄어서 너무 과도하게 뭐 언론 자유라든지 방송사에 대해서 특정 방송대에서 압박을 한다든지 그렇게 보지 않고요. 국민들께서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그렇게 선의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네.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 건이 나오고 나서 뭐 이 사안을 제가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폐간을 외치시고 네. 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맞받아서 지금 건네고 있는 이동관 특보의 행동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했던 이제 뭐 어디 패널로 나오셔서 하신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진정한 보수 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이런 이제 명언을 또 남기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뭐 여당의 의원이 나서서 기자들에게 보수 참칭 패널이 있다면서 막 명단을 뿌리고 이런 식으로 뭐 방송국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태들이 결국에는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또는 생산적인 재현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뭐 그것이 자당의 정치인이든 또는 언론이든 이런 것들을 압박하고 통제하기 위한 일종의 좀 교감들이 지금 다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거죠. 네. 말씀 중에 여러 번 이제 이동관 특보라고 하셔서 이동관 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바로 잡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공천을 하는 것으로 이제 방향이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뭐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어요.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게 사실은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서 공천 자체를 꺼리고 있고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더 꺼린다. 뭐 이런 기류가 있었는데 이 기류가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좀 아는 대로 알려주세요. 오늘 공관위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의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이제 결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애초에 저희가 저희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저희 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당선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어서 다시 이 재보궐선거에 공천하는 것이 맞느냐. 저희 당원 당규에 그럴 경우에 공천 안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이제 생각을 한 건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법원의 그 과도한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다르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국민권을 회복을 하고 이제 피선거권을 가졌기 때문에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해서 저희 당의 후보를 그 선거에 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천을 하겠다고 된 것이고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생각해보면 민주당에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이라는 꽤 중량감 있는 기초단체장을 하시기에 좀 무게가 넘치는 분을 공천을 했단 말이죠. 공천이 확정됐죠. 그래서 이게 좀 선거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라는 것이 특징이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그 시기에 딱 하나 있기 때문에 전국 선거처럼 돼요. 책임 있는 정부 여당에서 그런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또 차원의 고려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공관위를 오늘 구성을 해서 공천 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까지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번에 총선 직전에 있는 가늠자 같은 선거고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이 승패에 따라서 각 당의 지도부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게 되면 이제 뭐 모든 선거가 뭐 그렇습니다만 이번은 특히나 이제 그게 주목이 되면서 당 지도부로서는 굉장히 국민의힘은 꺼려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기류가 바뀐 것은 어떤 윗선에 의중이 들어간 것이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윗선에 어떤 의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거 결과를 예단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리 윗선을 어디로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서구청장 선거가 향후에 총선 구도를 가늠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얘기라고 봐요. 강서구라는 곳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직전 구청장 선거에서 저희가 승리했다고 해서 그 전체 거기가 국회의원 의석수 3개 있는 곳인데 지난 지방선거의 결과가 총선 결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사정에 더해서
강서구라는 곳이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다라는 것을 본다면 이 승패 여부를 가지고 총선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후보를 내기로 거의 결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당선이 되고 또 표 차이도 늘리고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게 지난 주말을 기해서 너무 급작스럽게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뀐 것 같아서 그 급작스러운 변화의 배경을 여쭤봤고 그 윗선이라고 하면 이제 다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모른다고 하시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하는 윗선이라는 건 결국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강서구청장의 공천을 결정하는 이거 자체는 굉장히 국민의힘에게 부담이에요. 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 배경에는 결국 국민의힘 후보가 냈던 정치인의 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확정 판결이 났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인 거죠.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는데 후보를 낸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이걸 굳이 정치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하냐. 그러니까 김태우 씨에 대한 사면이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사실 시그널이 있는 것 아니냐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태우 씨에 대한 사면을 아직 대법원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결정할 이유가 뭐냐. 결국에 대통령의 의중이 김태우는 범죄자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다라는 생각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면을 시켰으니 니네가 다시 후보로 내라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사실 일부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분들은 그렇게 공천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좀 부정적인 견해도 많이 내비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천을 결정하고 공간위까지 꾸려지는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그리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의 책임론으로까지 갈 수 있거든요. 김기현 책임론이 대두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는 사실 윗분의 의중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그건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면복권한 뜻이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가졌기 때문에 복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것이 곧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읽혀진다는 그 논리적인 그 연결고리는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아요. 대통령이 기초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까지 관여하기에는 맡은 국정의 업무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까지 대통령이 뭐 뭔가 의중을 밝혔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윗선이 누구냐고 되물었던 겁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단식 중에도 어제 진교훈 후보에게 공천장을 수여하면서 선거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경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만큼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을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선거예요. 네, 사실 이제 뭐 대변인께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신경 쓸 만한 보궐선거는 아니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닙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수도권 선거를 앞두고 약간의 전초전의 성격이 될 수가 있고 수도권 선거의 승패를 미리 점쳐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원래 처음에는 3명의 예비 후보를 확정을 지었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전략공천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당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도 이렇게 공간위를 꾸려서 하는 것을 보면 이 선거에 그 여야 지도부가 임하는 자세가 사실은 뭐 일반적인 선거와는 좀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대단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뭐 여러 당무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뭐 선거에도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국회를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배경이 있는 선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념 논쟁이 계속됐었는데 어제 또 한 가지 불거진 이념 논쟁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어제 국회 정무위회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박 장관을 사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을 하기로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박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법적 조치를 하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사실관계가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그 부친의 그 개장을 했던 시기가
해방 이후다. 네. 그래서 친일파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뭐 이거 아니겠어요? 뭐 사실관계야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박민식 장관 얘기는 그거죠. 결국 어떤 사안을 친일로 봐야 하느냐는 더 정교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본인이 생각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 만주 군관학교에서 소위를 한 것은 맞는데 그때가 1943년입니다. 종전되기 2년 전이죠. 백선엽 장군의 이 소회를 들어보면 돌아가셨지만 생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당시에 본인이 근무했던 그 만주 지역에는 독립군도 없었고 광복군은 창설되기 전이어서 본인이 무슨 독립군을 토벌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만주군,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에서 군인으로 있었던 것이 친일이냐 아니냐고까지 얘기를 해야 한다면 당시에 그럼 일제 치하에 있었던 우리 나라 안에서 뭔가 뭐 어떤 공무원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친일로 봐야 하느냐, 일본의 뭐 학교를 다닌 것까지 그러면 친일로 봐야 하느냐, 뭐 이런 논의까지 확장이 된단 말이죠. 차제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근데 일단은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공도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친일 행적에 대해서 구체적인 비판과 논란이 있었던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 시기에 이제 항일 세력을 토벌하고 또는 뭐 약탈하고 고문하고 이랬던 이 간도 특설대에서 복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의 회고록,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은 이제 일본판 회고록인가 다른 나라 언어로 쓰인 회고록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 본인이 자인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미 뭐 이명박 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분에 대한 이 친일 행적은 사실 저는 다 인정이 됐고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장관을 하고 있는 현직 국무위원이 나서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이 어떤 근거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무마하기 위해서 전직 대통령의 부친까지 소환해서 이렇게 욕보이는 것은 굉장히 도가 넘은 처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역사 논쟁, 뭐 이념 논쟁이 계속 되니까 뭔가 이번에 좀 정리를 하고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여론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는 별개로 박 장관이 어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론화하고 토론을 좀 하자. 뭐 여기까지는 사실은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하는 것의 파장을 몰랐을 리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논란을 일으킬 이유가 있었을까? 어떤 이제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예시를 생각하다 보니 아마도 문 전 대통령이 과거에 농업 개장을 했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거고, 그것이 사실관계가 뭐 해방 전이냐 후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틀렸다면 박민식 장관 입장에서는 더 해명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 정치 현실이 이미 물러난 퇴임 대통령까지 소환을 해서 이런 논쟁에 끌어들이는 것, 또 전직 대통령도 현재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자꾸 발언하시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적당한 역할 모델이 없어서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저는 박민식 장관이 하루라도 빨리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자꾸 이렇게 현실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자꾸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소환하시기도 하고, 네. 심지어 갑자기 뜬금없이 상임위에서 돌아가신 부친까지 이렇게 소환이 됐으니 가만히 있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박민식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맞수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